그러면 이제 시장에 한 걸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고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이슈를 좀 체크해보면서 어떻게 대응하고 우리가 여기서 뭘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의 권소연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MBK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그렇게 고려아연 이야기하면서 MBK 이거 괜찮은 건가 계속 저희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 초에 이게 이제 홈플러스랑 또 엮이면서 지금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신청을 해서 갑작스럽게 저희도 너무나 놀란 상황이었는데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어려워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아니, 사모펀드가 뭐 하는 데인지 모르는 분들 많았을 텐데 그쵸. 작년 고려아연 사태부터 해서 MBK 파트너스가 이렇게 이슈가 될 줄은 몰랐을 것 오히려 같은데. 그 현상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작년 6월에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한다는 건 가지고 이제 방송을 한번 했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실제로 사겠다는 것들도 있었고 기업 실사를 진행 중이었었어요. 그래서 잘 되고 있나 했는데 갑자기 3월 1일부터 3일까지가 이제 연휴 기간이었고 그 연휴 끝나자마자 4일 그러니까 화요일 오전에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죠. 갑자기였어요. 이게 사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정이었고 그 이후로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계속 여전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BK 파트너스나 홈플러스의 설명은 그 전주 금요일에 신용평가사 두 곳이 홈플러스의 기업원 등급을 기존에 A3였는데 이거를 A3-로 한 단계 낮추면서 이 자금이 돌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기업 회생을 신청한 거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사실 선제적 기업 회생이라는 말이 굉장히 낯설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외국에서는 그 일본항공이라든가 GM 그리고 JCPenney 같은 곳들이 선제적 기업 회생을 신청한 사례가 있다고는 해요. 근데 이 선제적 기업 회생이라는 거는 당장 만기가 돌아오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부도가 날 확률이 지급 불능 상태인 상황이 아니라 등급 하락으로 인해서 이제 자금 조달에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 선제적으로 이걸 좀 차단하자라는 의미에서 신청을 한 건데요. 선제적 기업 회생은 사실 기업 회생 절차에 진입한 후에 영업이 정지되지 않도록 기업 운영에 좀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면에서 좀 다른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인 선임도 안 하고 기존의 경영진이 계속 경영을 하면서 일상적인 영업 활동 그리고 이제 필요한 지출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거래 협력업체 그리고 가맹점하고의 계약도 이 회생 신청을 하기 전과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대금이라든가 임금도 정상적으로 유지해야 될 의무가 부여가 되는 건데요. 결국 이제 다 설명을 들어보면 채무 상환만 유예할게 다른 건 정상적으로 하고 약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신용등급 하향이 그렇게 큰 일이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는 보통 이제 그 물건을 구매해서 소비자들 팔아야 되니까 물건을 구매할 때 대금 지급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일괄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대신 이 물건을 팔아서 들어오는 매출은 매일매일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쓰는 돈과 들어오는 돈 사이에 시차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만기가 짧은 기업어음이라든가 아니면 전자단기 사채 이런 것들을 발행을 해서 자금을 좀 메워왔었거든요. 근데 등급이 A3에서 A3-로 하락을 하니까 이제는 사실 A3 등급도 높은 등급은 아니에요. A1 등급이 제일 높은 등급인데 이 A3- 등급으로 이제 강등이 되니까 이제는 CP를 발행을 해도 전단체를 발행을 해도 이거를 사주는 투자자가 없을 테니 당장 자금 회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이제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가 되니까 일단 급한 대로 금융채권 돌아오는 만기가 돌아오는 그 기업업이라든가 전단체를 갚지 않아도 되는 기업 회생 절차를 좀 신청을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MBK의 설명은 홈플러스라는 기업을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어쨌든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을 했는데 납득은 잘 안 되지만 그렇죠. 많은 투자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납득은 잘 안 되지만 어쨌든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MBK 측에서 이런 조치를 취한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게 도움이 되냐는 겁니다. 일단은 사실 그러니까 이게 4일 날 기업 회생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식이 들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휴 시작하기 바로 전주 금요일 날 강등이 됐고 네네. 연휴 끝나고 나서 실제로 자금을 조달해 보니 잘 안 되더라. 이것도 아니고 자금이 잘 안 될 것 같아요라는 이제 예상치로 신청을 한 거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기업회생 신청을 했다는 것 자체가 기업에게 어찌 보면 좋은 글씨가 새겨지는 거예요. 그렇죠. 안 좋다고 그쵸. 자백하는 거잖아요. 뭐 세상에 나 어려워요. 우리 네. 기업 자금 조달하기가 좀 빠듯해요라고 이제 알리는 셈인 건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기업회생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납품 중단하는 업체들이 생기고 홈플러스 상품권 취급 안 하겠다. 네, 사실 그렇죠. 홈플러스 상품권 쓸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곳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상품권 안 받아요. 이런 상황이 생기고 이런 데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다 같은 생각인 거죠. 홈플러스한테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그러니까요.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건데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최근에는 납품을 재개하는 업체도 생기고 네. 홈플러스가 상거래 채권 상환도 시작하긴 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홈플러스에 대한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하고 실제 매장에 가보면 매대가 좀 비어 있는 것들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뭐 기업 회생, 뭐 부도, 아니 법정 관리 이런 단어들은 어떤 기업에 대해서 그 표현을 쓰는 순간, 혹은 시장에 그렇게 소문이 나는 순간 자금줄이 뚝 끊기고, 그쵸. 그러니까 기업이 멀쩡해도 이런 소문이 도는 순간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하기는 좀 어려운데 홈플러스 저렇게 납품에 뭐 일부 차질이 빚어지고 그러면 물건이 없으니까 소비자들은 안 가겠죠. 그럼 매출 줄어들 거고, 그럼 기업 재무 구조는 더 악화될 수밖에 좋아지고. 없는데. 뭐 기업 회생 신청을 한 게 정말 신의 한 수였냐 아니면 악수였냐 이거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지나봐야 이게 뭐 제대로 된 선택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뭐 당장 일주일 지난 상황으로 봐서는 그닥 저희는 동감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일부러 우리가 어렵다는 걸 보여준 상황에서 뭐 이걸로 뭔가 어떻게 회사를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지는 아직까지 뭐 이 논리적인 구조는 저희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은 어쨌든 뭐 이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 자체로 저희는 당황스럽고 좀 놀라웠는데 이게 또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 것도 이거 저도 놀랐어요. 연휴 지나고 나서 갑작스럽게 나온 것도 그랬는데 살펴보니까 뭐 한 2, 3일 만에 그냥 바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게 가능한가요, 이게? 2, 3일 만도 아닙니다. 이게 4일로 넘어가는 자정쯤에 온라인으로 신청을 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나서 법원의 기업회생 신청 개시, 그러니까 네. 기업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진 게, 그러니까 승인을 해준 게 그 4일날 오전 한 11시쯤이었거든요. 그 휴일 빼면 보도자료를 받은 게 11시 한 45분 정도였으니까 그야말로 그러니까 신청 후 11시간 만에 그러니까요. 이 승인 결정이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초스피드로 결정이 내려진 건데 보통 회상 신청을 하면 개시 결정까지는 한 달. 몇 달이 걸리잖아요. 네, 뭐 많게는 2달 정도 네. 걸리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등급 강등 이전부터 홈플러스하고 MBK 파트너스가 기업 회생 신청을 준비한 게 아니냐 준비를 하면서 법원과 사전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니냐. 왜냐하면 네네. 법원 입장에서 보면 선제적 기업 회생 신청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낯설고 이례적인데 네네.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신청 승인을 내준다는 게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듣지 않고는 쉽지 않았을 그쵸.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MBK 파트너스가 자구 계획까지 이미 담을 정도로 꼼꼼하게 준비해서 낸 거 아니냐는 소문도 좀 있기는 했었어요. 근데 회사 측의 설명은 홈플러스를 당장 살리기 위해서 기업회생 절차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굉장히 그 신청서에 소구력 있게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적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홈플러스가 워낙에 이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고 또 납품업체라든가 근로자의 가족들까지 하면 그쵸. 굉장히 네.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서 법원 입장에서는 빨리 결정을 내려준 거 아니냐라고 이제 뭐 판단을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어찌 보면 반대로 당장 돈을 못 갚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선제적 기업 회생 신청이 그렇게 빨리 승인된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좀 가능하긴 한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참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요 상황이어서 저희도 해석하기가 참 애매한데 그러면은 근데 또 이게 홈플러스 측이 뭐 이렇게 어쨌든 뭐 경영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또 반전을 위해서 이렇게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또 이 신용평가사들한테 너희가 신용 등급을 내려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용평가해서 등급을 이제 결정하는 거는 신평사의 전적인 네네. 권한인 거죠. 여러 가지를 분석해 여러 가지 지표를 보거든요. 근데 이제 홈플러스하고 MBK 파트너스 측의 주장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1월 30일 기준으로 직전 12개월간의 홈플러스의 매출액을 보면 전년 같은 기간 대비로 2.8% 정도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내리막길은 아니었다라는 네네네. 거였고 삼각적 영업이 그러니까 우리가 에비타라고 부르는 이 이제 수익성을 보는 지표도 2,374억 원으로 플러스였고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부채 비율인 건데 부채 비율이 462%, 그 전해에 비해서 1,506% 줄었는데 왜 강등을 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평사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네. 부채 비율이 개선된 건 맞으나 그게 뭔가 차입금을 갚아서 혹은 이제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서 그 영업이익으로 빚을 이제 충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이 현금 창출 능력이 되느냐 이게 아니라 그 상환 전환 우선주라는 거를 발행을 했었어요 홈플러스가. 네네. 근데 이게 원래는 부채로 잡혀 있다가 자본으로 전환한 역량, 그러니까 회계상 분류를 달리해서 자본의 비중이 늘어나고 그래서 부채 비율이 감소했기 때문인 거지 실질적으로 홈플러스의 부채, 그러니까 재무 구조가 개선된 건 아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뭐 삼각적 영업이익이 뭐 플러스이긴 하지만 이게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이것만으로는 너희들이 뭐 빌린 그 빚에 대한 이자를 갚기가 충분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홈플러스의 이자 보상 배율, 그러니까 벌어서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네네. 그 배율, 이게 1을 계속 밑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는 건데 사실 신평사들이 지난 6년간 계속 이제 등급을 낮춰가면서 경고를 해오긴 했었어요. 그래서 계속 낮췄잖아요. 그렇죠. 계속. 한 단계씩, 한 2012년만 단계씩. 해도 홈플러스 신용등급이 그 장기채 같은 경우에는 AA, AA 마이너스였고 이 정도면 이제 굉장히 우량 기업으로 평가를 받았던 거고 단기 신용등급이 가장 높은 수준이 A1이었거든요. 근데 MBK가 인수할 때 뭐 사실 홈플러스가 이미 영국 테스코 본사로부터 한 1조 3천억 원 정도 이거 네네. 굉장히 고금리 10% 이상의 고금리를 빌려 있었던 상황이었고 운전자본 단기 운전자본으로 한 7천억 원가량 빌려서 갖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뭐 고금리 차입금은 국내 금융기관한테 빌려서 이제 차환을 하기도 했고 하지만 이제 결정적으로는 이자를 이제 감당하기에는 네.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라는 점. 그리고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요건들이 좀 있었잖아요. 뭐 탄핵 정국 이후에 소비 심리가 좀 악화되고 있고 그렇죠. 지금 대법원의 통상임금 범위 확대 결정하면서 인건비 상승 이런 것들도 좀 부담이고 그러니 앞으로도 홈플러스의 이 영업 수익성 추이로는 이런 이자를 감당하기 좀 힘들 거다라는 게 이제 신평사들의 판단이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업회생 신청을 했으니까 홈플러스의 기업업의 등급은 D등급, 가장 낮은 단계로 완전, 이제 추락을 한 그렇죠.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이 채권에 대해서는 이걸 갚을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한 상태인 거죠. 네. 자, 그렇다 보니까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뭐 홈플러스 입장에서는 실적이 그래도 개선되고 있었다라는 입장인 거고 MBK 측에서는 아니면 근데 신평사들은 상환 전환 우선주가 어쨌든 이게 부채에서 자본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근본은 변함이 없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신용 등급을 내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조치를 취한 MBK 측 이번에 이 전략이 뭐 아직 섣부르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비판 좀 많이 받고 있고 좋은 선택일까라는 의문도 저도 자꾸 들어요. 이게 전례가 없는 상황이어서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은 MBK 파트너스가 이런 기업회생 신청을 결정했을 때 시장에서는 약간 대주주의 모럴 해저드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어쨌든 이 부담을 금융권한테 이제 짊어지우게 한 거잖아요. 네. 근데 뭐 패착이 한 2가지 정도로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인수하면서 차입을 좀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M&A 할 때 레버리지 바이아웃이라는 이제 표현을 많이 쓰는데 LBO라고. 그러니까 사모펀드들이 인수를 할 때 외부에서 차입을 해서 그 인수금융을 조달하는 경우들이 좀 많긴 한데 우리 집 살 때도 그렇잖아요. 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샀는데 집이 이만큼 오르면 사실 수익률 자체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쵸. 내가 투자한 자본 대비 수익률은 올라가는 건데 이 홈플러스는 차입 비중이 커도 좀 너무 컸다라는 평가예요. 당시 영국 테스코로부터 인수한 인수 가격, 그러니까 MBK가 낸 가격이 7조 2천억 원이었거든요. 네. 심지어 이때 MBK 파트너스가 우선 협상 대상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지도 않았는데 가격을 높이면서 이제 최종 이제 사들인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게 과연 이제 승자의 저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있었는데 그때 이미 홈플러스는 조금 이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이 7조를 넘는 돈을 주고 사는 게 맞냐, 너무 비싸지 않냐라는 평가가 좀 있었어요. 근데
뭐 이 중에서도 이제 인수를 위한 차입금이 2조 7천억 원 정도였었고 3호 블라인드 펀드에 투자한 자금이 한 3조 2천억 원 정도 됐었고 뭐 홈플러스가 기존에 테스코로부터 받아서 갖고 있었던 차입금 한 2조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런 LBO 전략 같은 게 뭐 다 이런 결과를 내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자금을 빌려서 인수를 했을 때 인수한 기업이 영업을 잘해서 수익을 잘 내면 그 수익을 가지고 갚으면 되는 그쵸?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홈플러스의 이 업황, 홈플러스를 둘러싼 영업 환경이라든가 그쵸. 이런 것들이 아주 그게 안 좋은 방향으로 성장 흘러가기 가능성이 시작했죠. 사실 그렇게 밝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커머스 비중이 확 늘어나면서 뭐 대형마트들은 굉장히 영업하기 어려운 환경이 됐고 거기에다 이제 정부의 정책도 좀 뭐 어느 정도 작용을 했는데 대형마트에 대해서 의무 휴업을 결정을 그쵸, 하는 식의 규제에 나섰고 그 이후에 또 코로나19가 터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해서 직접 이제 구매를 하는 고객들은 많이 줄어든 대신 대부분 이제 온라인으로 그쵸, 사기 그쵸. 시작했고 팬데믹 종료 후에 이제 매장으로 사람이 좀 오려나 했는데 그 코로나 터지기 전과 비교해 보면 그렇게 완벽하게 회복이 된 것도 소비 아니고 패턴이 완전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익 착취율 떨어지고 뭐 빚 갚는 것도 버거워지고 뭐 이랬던 건데 그게 빚 갚을 자금이 조금 이제 부족해지니까 홈플러스가 추진했던 게 홈플러스 리치였어요. 그러니까 2019년 네. 정도에 보유하고 있는 이 홈플러스 매장들을 이제 유동화하는 거죠. 리치 상품으로. 근데 그 홈플러스 리치가 상장이 조금 잘 안 됐습니다. 뭐 수요책 이런 데에서 네. 뭐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고 그러면서 이 상장은 무산이 됐고 결국에 MBK 파트너스가 택했던 게 전국 알짜 부지에 있는 그 홈플러스 매장들을 팔거나 이제 유동화하는 전략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팔고 영업을 계속 해야 되니까 팔고 나서 그 매장을 이제 장기 임대하는 방식을 썼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세일 앤 리스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네네네. 이렇게 하면 또 문제가 뭐냐면 고정적으로 임대료가 나가는 문제가 그쵸. 있어요. 내 매장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매장에서 장사를 하면 임대료를 낼 그렇죠. 필요가 임대료 안 없지만 냈는데 이제는 네, 다달이 내야 그쵸.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매장을 파면서 큰 돈이 들어오긴 하지만 계속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좋은 입지였으면 또 가격도 비쌌을 거 그렇죠. 아닙니까? 이게 또 이제 홈플러스의 독이 됐다라는 이제 평가가 좀 있었고요. 점포 부지를 매각하면서 폐쇄한 그 점포들을 보니까 사실 뭐 이마트라든가 롯데마트도 이런 대형마트 위주의 이런 유통업이 조금 패턴이 바뀌면서 점포 폐쇄한 곳들 조금씩 줄였죠. 네. 많습니다. 근데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좀 안 나는 곳들 위주로 구조 조정을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홈플러스가 부지를 매각하면서 이제 폐점까지 이른 곳들은 보면 수익성이 좋은 점포들 위주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들이 잘 팔리고, 그러니까 그런 부지들이 잘 팔리고 그쵸. 이러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경기 안산점이라든가 뭐 부산의 가야점, 해운대점 이런 데들이 대표적으로 매출도 높고 수익성도 좋은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7월부터 이제 폐점하게 되는 부천 상동점 네네네. 이런 데도 보면 한때 전국 매출 1위였던 오. 점포였었어요. 그러니까 전략 자체가 좀 그러게요. 잘못됐다라는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알짜 점포들을 팔아 치우니까 뭐 이러면서 이미 나가려는 떠넘기려는 전략을 미리 짠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와요. 왜냐하면 롯데마트랑 이마트랑은 완전 다른 전략을 쓰니까. 그쪽은 이제 오너 기반이었던 네, 네. 거고 여기 이제 사모펀드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전략이 좀 달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쨌든 알짜 점포를 내주니까 거기에서는 임대료도 나가는데 그 수익도 이제는 줄어들어 버린 그렇죠. 거고 이러니까 실적이 안 좋아지고 네. 악순환이 돼버린 상황, 뭐 어떻게 보면 뼈를 내어주고 뭐 약간 그 돈으로 그걸로 돈을 갚는 이런 식의 시스템이 돼버렸는데 그럼 또 아까 두 가지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는 또 뭐? 두 번째 패착은 유통업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예. 거죠. 그러니까 사모펀드들이 어떤 기업을 인수를 할 때는 이 기업의 현재 상황을 아주 철저히 분석을 하고 네네.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경영 효율화를 이제 추구를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어떤 신성장 동력을 찾을 것이냐, 그쵸. 네. 아니면 이 사업은 버리고 갈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최적의 우리가 PMI라고 하거든요. 최적의 이 방법을 찾아서 기업의 가치를 올리는 방법인 건데 사실 홈플러스도 이걸 처음에 인수를 했을 때는 자신감이 좀 있었겠죠. 이 유통업에서 이 홈플러스가 갖고 있는 여러 개의 이 알짜 매장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매출을 늘려서 이거를 좀 그러니까 사모펀드의 궁극적인 목적은 싸게 써서 비싸게 파는 그쵸. 거니까 네. 기업 가치를 엑스트라 높여서 하는 거니까. 뭐 비싸게 팔겠다는 전략이었는데 사실 유통업의 변화의 흐름이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여기에 잘 대응하지 못했다는 게 좀 한 가지가 있는데
홈플러스 스페셜하고 온라인 강화를 추구하긴 했어요. 근데 뭔가 다른 유통업체들하고 차별화되는 점이 없었다는 그쵸. 거죠. 뭐 늦기도 치고 했고, 나가거나 네. 이런 것도 없었고. 늦기도 했고. 그 와중에 이제 이커머스 시장에서는 쿠팡이라는 공룡이 그쵸. 계속 예. 몸집을 키워갔고 네이버도 이제 세를 점점점 불리면서 지금 이커머스에서는 쿠팡과 네이버가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잖아요. 여기에 뭐 마켓컬리니, 뭐 오아시스니 이런 신선식품 배송 업체들도 이제 생겨났고 이런데 홈플러스는 이런 온라인 전략에 일단 투자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 좀 뼈아픈 것 같고요. 네네. 작년에 이 홈플러스의 공동대표로 MBK의 김광희 부회장이 이제 취임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메가푸드 마켓 전략을 좀 썼었어요. 그러니까 홈플러스의 이 매장에서 신선식품을 좀 중점적으로 네. 팔아서 이제 소비자를 좀 끌어모으자라는 방식으로 변화를 좀 시도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내리막길을 걷는 이 홈플러스의 큰 방향을 돌려놓기에는 네. 근데 사실 전략 자체에 대한 평가들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뭐 홈플러스에 가보니 좀 제품들이 좀 달라졌네, 혹은 이제 신선식품 중에 퀄리티가 좋아졌네. 조금 이제 싸게 파는 것들이 많아졌네 이런 평가는 있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돌려놓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신선식품 뭐 이런 전략은 저희가 또 다른 회사들에서 너무 많이 봤잖아요.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걸 경쟁력으로 정말 엄청나게 좋은 식품을 네, 싸게 가성비 팔지 있게 제공하지 않는 이상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 또 수익성이 안 나고. 네. 자, 그러면은 또 문제가 이 기업 회생 신청하기도 전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CP 발행을 했다. 이걸 뭐 리테일로 팔았다. 이러면서 어제도 또 신영증권 같은 경우에도 막 고발한다. 이런 맞아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이거 그렇죠. 더 커지는 것 같은데 문제가. 그렇죠. 지금 이제 유통업계에서의 문제와 별개로 자본시장에서는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게 홈플러스가 발행한 기업원과 네네. 전자단기 사채 그리고 카드 대금 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 사채 이게 ABSTB인데 네네. 좀 어렵죠 단어들이. 이런 홈플러스 관련된 채권이 모두 6천억 원 규모인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단기이체로 발행이 됐고 고금리로 발행이 됐어요. 한 5, 6% 정도에 발행이 됐는데 이게 지금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리테일로 판매가 많이 됐다는 점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 정도 금리, 이 정도 등급은 기관 투자들이 잡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쵸. 기관 투자자들은 뭐 A1 등급 정도나 이제 눈길을 주는데 우량한 걸로 가죠. 이게 A3 등급이었고 근데 또 금리가 높으니까 개인 투자자들 한테 좀 관심을 좀 많이 받긴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게 기업회생 절차가 개시가 됐으니까 이런 금융채권들은 상환이 유예가 됐고 당장 만기가 돌아와도 이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돈이 묶이는 상황인 건데 그러네요. 그 중에서도 이제 CP라든가 전단체를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기 바로 직전까지도 발행했다는 거, 그러니까요. 그 면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좀 분노를 하고 있는 그쵸. 거고요. 그 신청하는 계획을 그래도 좀 세웠을 텐데,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었을 텐데, 이 상황에서 CP를 발행하고, 이 상황에서 전단체를 발행하고, 이거를 우리한테 팔았다고? 약간 이러면서 이제 그쵸. 좀 네. 모럴 해저드, 뭐 도덕적인 문제,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법으로도 이제 좀 이 적용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이제 분석이 네.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ABSTB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자들이 내일 금융위 앞에서 아마 시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ABSTB 같은 경우는 금융채무로 볼 것이냐, 상거래채무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상환 여부가 좀 더 갈려진 무슨 차이겠죠, 엇갈리는데 지금 이 선제적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상거래 채권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상환을 하고 금융채권에 대해서만 상환 유예가 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ABST라는 게 뭐냐면 홈플러스가 납품업체로부터 물건을 카드로 구매를 하면 카드사에 대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카드사가 이 어쨌든 홈플러스가 물건을 구매한 대금을 카드 대금을 홈플러스에서 받아야 되는데 카드사들도 이거를 받기까지 시차가 있으니까 이거를 증권사에 넘깁니다. 그러니까 카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권사에 넘기고 증권사가 이거를 유동화한 거예요. 유동화해서 발행한 게 ABSTB라는 네네네. 이제 이것도 전단체 일종인 건데 이거는 이제 투자자들 주장은 이거죠. 납품을 받고 거기에 대한 카드 대금을 이제 기초자산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상거래 채권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간에 증권사가 이걸 유동화해서 판 거니까 금융채권이라는 게 또 이제 뭐 홈플러스나 MBK의 그렇지. 입장인 건데 이거를 상거래 채권으로 인정을 받으면 이제 상환이 가능한 거고 아니면 또 똑같이 금융채권처럼 이제 상환 유예가 되는 상황이라서 그 어떤 걸로 인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그러게요. 이제 만기 상환을 받을 수 있느냐가 좀 갈리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고요. 지금 홈플러스 어음 자체는 어제 주거래은행인 SC제일은행에서 부도 처리가 최종됐고 그래서 당좌 거래가 정지가 된 상태고요. 홈플러스 채권을 뭐 리테일로 판매도 하긴 했지만 일부 하이힐드 펀드나 공모주 펀드에서 담았거든요. 이런 데들 지금
판매가 이 펀드 판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융채무 아까 상거래 채무 이거 구분하는 거 금융위에서 결정하나요? 아니면 이거는 뭐 금감원이나 이런 데들이 좀 개입을 할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상거래 그러니까 ABS-TB 발행 잔액 그리고 이 중에서 리테일 팔린 금액이 얼마냐, 뭐 이런 것들을 다 자료 제출을 받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출을 받고 나서 금감원이 유권 해석 같은 걸 좀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 여기다 또 문제가 이게 여기저기 연관 안 된 데가 없네. 국민연금도 최근에 얘기 나왔어요. 뭐 1조 국민연금도 좀 손실 손실을 감수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요. 근데 이게 상환 전환 우선주를 그러니까 홈플러스의 상환 전환 우선주에 국민연금이 투자를 했고 그 상환 전환 우선주가 자본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한 1조 규모다라는 한신평의 보고서 한 줄 때문에 이제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요. 위기설 네, 뭐 화제가 1조 됐어요. 원 네. 손실서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정확히 지금 상황은 국민연금의 홈플러스 투자 원금은 6,121억 원이고요. 뭐 그동안에 뭐 10년간 묶인 자금의 네네. 기회비용 이런 것들 다 빼고 그냥 아직 회수하지 못한 원금을 보면 2,990억 원이에요. 그동안에 뭐 배당도 좀 받고 뭐 이래서. 한 3천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국민연금이 투자한 거는 홈플러스의 상환전환 우선주가 아니라 홈플러스를 인수하기 위해서 MBK 파트너스가 설립한 한국 리테일 투자라는 곳이 발행한 상환전환 우선주라서 이게 뭐 상환권을 홈플러스가 가져가냐 아니면 이 상환전환 우선주를 갖고 있는 투자자가 갖느냐에 따라서 이게 자본이냐 부채냐가 갈리거든요. 근데 그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당사자는 아니에요. 국민연금은 한국 리테일 투자가 발행한 그 상환전환 우선주를 투자를 한 거고 이 투자를 해서 받은 돈을 가지고 한국 리테일 투자가 홈플러스의 상환전환 우선주를 이제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상환전환 우선주의 이 계약 조건을 변경한 거는 홈플러스하고 한국 리테일 투자 간의 계약 조건 변경 합의였기 때문에 사실 국민연금은 지금은 뭐 2,990억 원 정도의 이제 원금이 좀 남아 있긴 한데 이것도 지금 홈플러스가 갖고 있는 전국의 네네. 이 점포 부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건 충분히 상환받을 수 있다라는 게 뭐 국민연금이나 이제 MBK 설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봤는데 뭐 여러 가지로 좀 그게 가혹거리네요. 자, MBK 이런 상황인데 또 이번 주에 또 공교롭게 고려아연 또 뭐 관련해서 또 이사회가 있죠. 이번 이사회도 있고 3월 정기주총에 주총도 관심이 있고 좀 집중돼 있죠. 네, 이러다 보니까 이 사모펀드 MBK를 포함해서 이 사모펀드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지가 또 나빠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둘 다 네. 고려아연도 그렇고 이 홈플러스도 그렇고 MBK 파트너스가 이제 엮여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모펀드가 풀어야 될 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사모펀드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이제 여러 사건들 사례들이 있었죠. 근데 사실 사모펀드가 이런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만 한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남양유업 같이 뭐 대주주의 오너 일가의 뭔가 뭐 좀 횡포 이런 것들 때문에 기업 가치가 떨어진 기업을 한행코가 인수를 해서 좀 정상화시키고 그리고 네. 기업 가치 높이고 이런 사례들도 있는데 지금 MBK 파트너스의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같은 경우는 당장 이제 리테일로 판매한 채권을 산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생겼으니까 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네. 이런데 사모펀드가 투자할 때 그래도 사회적인 투자에 대한 책임감을 좀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투자를 할 땐 좀 확실히 명분을 갖고 투자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좀 한계 기업이라든가 성장이 정체된 기업에 사모펀드가 들어가서 좀 매기 역할을 하면서 뭐 기업의 구조조정도 좀 하고 경영 효율화도 좀 높이고 오너가 문제였으면 오너의 지배구조를 바꾸고 이래서 정상화시키는 그런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하에 좀 투자를 그러니까요. 하면서 계속 좋은 사례를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제 사모펀드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인식은 사모펀드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뭐 자세하게 홈플러스 이 사태 MBK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뭐 고려아연 쪽에서도 그러면은 이 경영권 분쟁 이야기 나올 때 MBK가 뭐 약간 유리한 방향으로 지금 뭐 됐다라고 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여론이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 결과상으로는 MBK하고 영포 쪽이 좀 유리한 네, 위치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홈플러스 사태 때문에 또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사모펀드에 이렇게 특히나 국가기관 산업을 영위하는 고려아연 같은 곳에 그쵸. 경영권을 넘기면 안 된다는 그 인식이 더 강해진 면이 좀 그쵸.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지금 CJ 바이오의 그러니까 CJ 제일제약의 바이오 사업부를 또 MBK 파트너스가 이제
거의 뭐 유력한 이제 협상 후보가 후보죠. 네. 됐는데 이 부분도 좀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모펀드에 팔면 결국은 이 사업도 망가진다. 사모펀드의 이런 단기 수익 추구 경향 때문에 망가질 수 있을 네. 텐데 이것도 좀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 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국회에서도 뭐 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서 관련자들을 뭐 출석시키겠다 막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슈가 좀 커지고 있어요. 어쨌든 뭐 관련해서 이 홈플러스 관련된 뭐 임직원들이나 가족들도 있고 아까 말씀해주신 그 투자하신 분들도 있고 여러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권선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자세하게 분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